자, 앞서 나왔던 문서들에서 봤던 내용들 가운데서 주요한 이론과 개념들을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학습 조직이에요. Learning Organization. 우리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교사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특히나 제2전공 과목,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강의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연계되어 있는 여러 교사들과의 협력적인 의사소통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더불어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걸 갖다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학습 공동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조직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제 이 피터 생게예요. 피터 생게라고 하는 이게 좀 오래 됐어요. 이 피터 생게라고 하는 사람이 학습 조직 얘기한 게, 이게 학습 조직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일대 돌풍이 분 적이 있어요. 한 20년 전쯤에. 20년 전, 한 25년 전쯤에 학습 조직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업체에서 서로 공부하고, 그래서 아침에 막 조찬 공부 모임, 막 저녁 야간 공부 모임, 막 이런 것들이 막 활성화되고, 기업체에서도 막 이걸 갖다가 강조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에서 이 학습 조직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이때 이걸로 강의해가지고 돈 수억 번 강사들도 많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조직에 대해서 한번, 피터 생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학자 이름이 나오니까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학습 조직이란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개인, 팀, 조직 전체 차원에서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고 공유하고 활용하는 조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학교는 정보를 교사들과 공유하고 협력적인 학습 활동을 전개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학습 조직이다. 그렇죠? 그래서 학습 조직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성원 간의 지식의 창출, 습득, 전달이 잘 일어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행동 변화나 성과 향상에까지 연결된다. 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아까 봤던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게 잘 안착이 되겠죠? 개별적 학습의 결과가 조직 차원으로 승화 발전되며 지식과 정보의 공유가 잘 된다. 신뢰와 협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위험의 감수, 비전 및 목표의 공유, 전문적 신장을 위해 노력한다.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이 해야 될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 비전을 갖다 탁 제시를 해주고, 그러죠? 그런 얘기가 있었죠. 주도적인 참여. 학생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선생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 전문적인 신장. 누가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자, 이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특징이 있다. 자, 특징 적어봐라. 그러면 이거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 조직의 구축 원리,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생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축 원리를 갖다가 얘기를 했어요. 자, 시험 문제에 나오기가 좋겠죠? 원리를 갖다가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시스템적 사고, 조직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이해하고 부분들 사이의 순환적 인과관계와 역동적인 관계에 관하여 인식하고 사고하는 접근 방식이다. 예. 두 번째는 전문적 소양이에요. 개인이 지식과 기술 그리고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개인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심화시켜 가는 행위를 의미한다. 개인이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비전을 자각하고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학습 활동을 전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신모형, 세계관. 주변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이해하는 인식체계로 개인이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를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이끄는 인식의 틀이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모든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개별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야 학생들이 갖춰야 될 부분이겠죠. 이 비전 공유라고 하는. 그 다음에 팀 학습. 구성원들이 팀을 이루어 학습하는 것으로 개인 수준의 학습을 증진시키고 조직 학습을 유도하게 된다.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공통사고로부터 시작되며 대화 토론을 통한 학습으로 인해서 학습의 시너지가 발생하게 된다. 참, 이 내용을 이 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면에서 고교 학점제를 비롯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교육계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과 굉장히 많이 부합되는 측면이 있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고, 그죠? 거기도 나왔지만 평가에 있어서 자기 평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동료 평가를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이 협동학습, 팀학습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행정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가운데서 예만한 게 없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 그거 아닙니까? 자, 학습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학습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생기가 얘기했던 이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로 묶어가지고 문제 내기가 너무너무 괜찮잖아요. 문제 내기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구하는 바 자체가 교과과정 총론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자, 그래서 요 피터 생계가 얘기하는 학습 공동체, 학습 조직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고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여태까지 안 나왔는지 몰라. 저거하고 관련된 문제가.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평생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언급을 했었어요. 우리 총론 쪽에서 평생 교육이 앞으로 계속해서 중요해질 겁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학령 인구라든가 생산 가능 인구가 아닌 우리가 생산 경제 활동 인구라고 얘기되는 사람들이 아닌 비경제 그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 연령대로 치부어린 노령 인구가 재교육화를 통해 가지고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60대면 경력단절이 딱 일어나고 나머지 40년은 놀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중등학교를 목표로 하는 선생님이지만 기본적으로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DNA를 심는 일과 저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그 DNA를 심어줘야 돼.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 대학을 진학하고 진학하지 않고의 문제도 아니고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도 아니고요. 결국은 내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때 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나의 잠재성이라고 하는 게 폭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계속해서 느끼게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 예. 사실 이제 그런 과제들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생 교육과 제가 이제 강조했었던 전원학습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도 평생 교육을 갖다가 꽤 오래 했어요. 평생 교육을. 저는 이제 춤을 가르쳤는데, 그래서, 가르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느끼는 게 있었죠. 사실은 제가 이제 교육학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 것도 사실 이제 이 평생 교육과 관련된 일을 갖다가 꽤 오래 하면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항상 고민을 하죠.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저 사람은 왜 저 동작을 잘 하지 못할까?
저 쉬운 동작을 갖다가 저 사람은 왜 하지 못할까? 근데 그 동작을 저 사람만 못하는 게 아니라 어느 단계에 있어서 못해. 꼭 반드시 못해. 반드시 그 딱 한 동작을 못해요. 왜 그럴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잘해. 그걸 갖다 너무 잘해.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 잘해. 근데 또 어떤 단계에 오르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애를 먹였던 그 사람들이 또 그 동작은 잘하는데 또 어떤 사람 처음에 무지하게 그 간단한 동작이라던 거를 잘 따르는 사람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또 그 행동, 그 동작들을 못해. 왜 그럴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었죠. 어쨌든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생학습이라고,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학문적 의미, 로서는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학습 현상의 총칭으로 태교에서부터 노인대학에 이르기까지 수직적으로 통합한 교육. 그러니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정규 교육과정도. 가정교육, 사회교육 및 학교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한 교육을 말한다. 이런 교육도 있고,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한 교육도 있고. 예. 그러니까 옆으로 쭉 있죠. 가정, 학교 뭐 이렇게 이게 수평적. 그 다음에 연령에 따라 가지고 쭉 우리가 올라가는 어린이집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학, 노인대학 뭐 이렇게까지 그걸 얘기한다. 자, 그래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넣어둔 상황에서 이 전원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전원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교육의 파트에서 이제 그 다뤄지는 건데 이 매지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단계에서 깨닫는 게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깨닫는 게 있다고. 또 은퇴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학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학습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어느 단계에서 배울 수 없는 게 있어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학습의 일환입니다. 결국 그런 면에 있어서 봤을 때 이 전원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단계적인 특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원학습 학습에 관한 기존의 객관적인 실질적인 접근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 중등, 대학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피적인 형태의 의미도식과 표피적 형태를 유발하는 관점인 의미 관점을 구별하고 학습이란 의미 관점을 바꾸는 일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우리가 갖는 이 퍼스펙티브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정규, 책, 이런 강의실 이런 것이 아닌 곳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학습이란 학습자가 비판적 성찰과 담화를 통해서 자신과 세계를 보는 방식을 근본적이고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죠. 언제든지.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는 너무너무 좋을 수도 있어. 그죠? 정신 차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번듯한 직장 가지고 결혼도 빨리 해서 애 빨리 낳고 그 행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전원학습 학습자의 인지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인지배단을 추구함과 동시에 인지적 성찰의 결과에 의한 실천행동을 이끌어 나가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자, 여기서 요 말들이 중요합니다. 인지변화, 인지적 성찰, 실천행동. 우리는 생각이 바뀌고 깊이 뭔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깊이 생각해 보겠죠. 아, 이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아, 그렇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난다.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존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던 내 관점까지도 비판적 반성을 통해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성장과 자아 발견을 가지고 온다. 자, 여기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료끼리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관점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만남, 관계 형성,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매지로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삶을 경험을 하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비판적 성찰을 하고 그 경험과 비판적 성찰을 통해서 개인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개인의 발달이 뭐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예. 그래서 경험, 비판적 성찰, 개인적 발달, 이 과정이 쭉 연결된다. 개인적 발달해 볼게요. 경험을 통해서 개개인이 차별화되고 비판적 성찰이라는 전환학습을 통해 개인의 발달을 이룰 수 있다. 교육의 진정한 목표는 학생들이 자신의 세계에 대한 개념을 끊임없이 검증하여 더 발전된 관점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학습이라고 하는 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데서 이 전환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다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환학습에는 상대 영역이 있다. 첫 번째로 도구적 학습. 학습 내용이나 과정에 대해서 사용된 방법, 전략, 기법 등이 효과적이었는가를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러니까 도구예요. 좀 낮은 단계겠죠? 우리가 딱 생각을 해봐도. 두 번째가 이제 실제적 학습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전통을 계승하고 전통을 재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런 학습에서의 반성은 어떤 특정 해석을 받아들이게 한 규범, 관행 등에 대한 반성의 주를 이룬다. 자, 여기서는 뭐냐면 요 단계까지예요. 성찰, 반성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을 보고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 현상에 대한 판단의 준거가 뭐냐면 규범이나 관행인 거야. 근데 그러한 규범이나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맞나? 이거 맞는 건가? 그 정도 수준에 있어가지고의 실제적 학습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우리 삶에 우리의 잣대로서 기능하고 있는 저 규범과 관행에 대한 의심, 반성인 거죠. 자, 세 번째가 해방적 학습이에요. 개인이 삶의 관계, 역할,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여 편견으로부터 해방된 관점으로 전하는 학습이다. 자, 해방된 관점, 아까 이제 perspectives,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학습에서 반성은 기존의 인식에 대한 근거 및 당위성에 대한 반성이에요. 마땅한가? 그 근거가 맞는가? 그 근거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이나 관행같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우리 삶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 즉 기존에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이 포함이 된다. 자, 이렇게 전환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일종의 단계죠. 일종의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것이 이제 교육 평등이에요. 아까 설명을 했었지만 이 얘기를 했었어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이 교육에 있어가지고 평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결과적 평등. 지금 어쨌든 우리 교육과정에서 이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교육 평등관을 갖다가 이제 분류를 하면 기회 평등하고 내용의 평등이 있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기회를 주면 된다. 기회를. 근데 이제 지금은 내용상으로 실제적으로 평등하냐 평등하지 않느냐. 왜냐면 출발점 자체가 다르면 기회를 아무리 주더라도 그 사람은 어느 단계에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유리천정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분명히 보여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근데 유리로 딱 가로막혀 있어요. 그럼 나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회를 주느냐 주지 않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출발점 자체가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조건이 다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어드밴티지를 갖다가 줘서 그 사람이 동등하게 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의 평등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용적 평등, 제도적 차별의 설피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용적 평등은 교육의 양은 개인의 능력에 비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능력에 따른 차별은 인정한다. 그래서 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은 능력 있는 인재에게만 주어져야 한다. 그래, 내가 너한테 기회 줬잖아. 초등학교 갈 수 있고 중학교 갈 수 있고 고등학교 갈 수 있고 대학교 갈 수 있어. 뭐야? 너 능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보장적 평등이에요.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취약에 장애가 되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약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교육받을 기회를 실현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육 여건의 물리적 개선에 이제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육 기회 확대는 가져왔지만 계층 간의 분배 구조는 변화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학교를 많이 짓고, 그렇죠.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교육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갖다 마련해주고, 돈도 주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같은 어떤 출발선에 놓여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런 거죠. 보다 더 근본적인 게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게 내용의 평등이에요. 그래서 과정적 평등, 교육 조건의 평등이라고 해서 학교의 시설, 교사의 질, 교육과정 등에 있어서 학교 간의 차이가 없어야 진정한 평등이다. 효과적인 학교에 평등하게 취약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교육 조건의 평등화. 그래서 우리는 고교 평준화 정책을 예로 들고 있어요. 이제 이게 뭐냐? 그런 거죠. 누구한테나 이제 기회가 열려져 있고, 그 다음에 학교도 잘 지어놓고, 뭐 여러 가지 뭐 물리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마련이 돼 있다라고 할지라도 과외를 해.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시험 봤습니다. 중학교 갈 때 시험 보고, 고등학교 갈 때 시험 보고.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과외를 할 수 있고 사설학원에 가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교 진학이라고 하는 게 쉽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있어가지고는 고교 진학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없애버려 그런 거. 없애버려. 고교 뭐 이렇게 시험 보는 거 없애버려. 그게 이제 말하자면 고교 평준화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볼 게 이제 이거예요. 교육의 보상적 평등, 결과의 평등이죠. 교육의 결과가 평등해야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보는 입장이고, 능력이 낮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능력이 낮은 학생들한테.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낮은 학생에게 교사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더 좋은 교육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낮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일 큰 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일 겁니다. 단순히 뭐 교육비를 제공을 해주고 하는 차원 가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능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애초부터 가난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뒤처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의 능력을 갖다가 신장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을 갖다가 다 제공하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능력이 높은 학생들한테 역차별이 된다는 이제 주장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이거 여러분들 이제 쭉 봐두세요. 쭉 받으시고 이거 첨부자료 붙일 테니까 여러분들 봐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런 이제 보상적 평등, 그러니까 결과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문서 하나가 있어요. 이 콜맨 보고서라고 미국에서 콜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책임을 맡아 가지고 미국 거의 전역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를 모아갖고 이런 교육의 효과성, 교육의 평등, 뭐 이런 측면들을 갖다가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콜맨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거죠. 가정 배경이 자녀의 학업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해봤더니. 그래서 네 가지 자본으로 구성이 되는데 인간 자본, 문화 자본, 경제 자본, 사회 자본.
인간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교육 수준이나 지적 능력이고, 문화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형성된 정서적, 심리적 취향이고, 경제자본은 부모의 소득, 재산, 직업 이런 거고요. 사회자본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나 교육적 노하우,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 신뢰, 유대감, 긴밀감의 상호작용 등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정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왜냐면 경제자본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관심을 가지겠죠. 왜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교육 수준하고 연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죠? 또 돈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콜먼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시설, 교육과정, 교사의 자질 등은 학업 성취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나마 교사의 자질은 약간의 영향을 미친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 근데 굉장히 많은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 선생님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대. 잘못된 조사를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학교 교육은 학업 성취에 공헌하지 못하고 사회적 평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 평등의 개념이 결과의 평등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보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헤드 스타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추후에 그런 교육 평등 정책과 관련된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된 어떤 계기가 돼요. 학교 교육이 학업 성취에 공헌하지 못한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회적 평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절대 아닙니다. 학교와 선생님을 갖다가 무시하는데 제가 사회심리학, 교육사회학을 특히나 갈등 이론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첫 번째, 선생님들의 가치를 갖다가 너무 무시해. 두 번째, 학교 필요 없다고 그래. 아우, 학교가 없었으면, 선생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저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매우 막대한 공헌을 합니다. 학교, 선생님.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콜맨 보고서에서 이거를 갖다가 좀 주목을 해요. 뭐냐면 콜맨 보고서가 샘플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잘못된 연구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구 수행에 있어서 객관성, 신뢰성, 타당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연구 실험 가운데 하나야. 사실은 샘플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비교나 이런 거 자체도 엉터리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나마 괜찮은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공헌을 했다는 점은 인정을 하는데 엉터리. 그래서 굉장히 모순되는 게 이제 한 가지 주장하는 보고서 가운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모의 가정 배경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 특히 사회자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네 가지 자본이 있어. 인간 자본이 있고 문화 자본이 있고 경제 자본이 있고 사회 자본이 있어. 그런데 뭐냐면 이거예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나 교육적 노하우,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 신뢰, 유대감, 긴밀함의 상호작용, 이런 것이 이제 사회 자본이라고 했어요. 부모의 관심,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유대감, 긴밀함, 이게 제일 크대요. 자, 주장은 뭐냐면 보상적 평등, 결과적 평등, 그거를 위해서는 뭐냐면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투입을 해서 말하자면 경제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어떤 교육적 불평등을 갖다가 해소시키자라고 하는 게 이 콜맨 보고서에 있어가지고 주된 주장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사회자본이 가장 중요하다. 뭐냐? 부모의 관심이 중요한 거야.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녀의 학습을 진전시키기 위해 부모가 사용하는 시간, 노력,
관심, 학습의 개입 등이 아이의 학업 성취를 높일 수 있다. 자, 아이에 있어서 사용하는 시간 노력 누가 제일 많이 드립니까? 선생님. 어느 장소에서? 학교에서. 자, 관심 누가 제일 많이 갖습니까? 선생님. 자, 학습의 개입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선생님. 그렇잖아요. 응? 부모를 빼고. 얼마나 모순된 얘기예요. 얼마나 모순된 얘기냐고. 부모가 아이에게 기대하는 교육 수준, 학습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는 독립적으로 아동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발휘한다. 딱 얘기 나오잖아. 이렇게 모순돼요. 그렇죠? 보상적 평등 내지는 결과적 평등에 있어가지고 그런 불평등을 야기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라고 지적을 하면서 여기 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나오는 거야.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상관이 없대. 뭐가 상관이 있다? 부모가 아이한테 기대하는 교육 수준 학습 활동이야. 자, 그거 아이들한테 누가 제일 많이 기대합니까? 부모 빼고? 선생님. 장소가 어디예요? 학교.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그죠? 콜먼버그에서 특기할 점은 학생의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과 태도, 즉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아이의 적극성과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게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떠한 얘기가 됐든 상관없이 이렇다는 거예요. 학생의 적극성, 능동성, 자기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학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누구? 부모의 관심과 기대와 지원과 지원 뭐 지원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와 완전히 틀리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모든 대부분의 모든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대부분의 연구 성과들을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아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면서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선생님이 제대로 된 스캐폴딩을 잘 해주면 아이는 제대로 된 학습을 이룰 수 있다. 콜맨버그에서도 보상적 평등, 결과적 평등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의 데이터 속에서 이게 명징하게 나타난 거야. 그래서 저는 엉터리 방터리 같은 샘플링도 잘못됐고 뭐 그렇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 딱 보면서 야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미미하다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뒤집어 버리는 내용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게 이제 여기에 이제 학부모라고 얘기가 돼 있지만 결국은 연구를 갖다가 잘못 진행을 해 갖고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이나 선생님의 그런 공헌도 같은 것들을 갖다가 깎아내렸지만 결국은 이 부모라고 하는 것과 선생님과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자, all day 시스템에서 아이들과 학생들과 제일 많이 접촉하고 제일 많이 관여하는 존재가 누구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학부모가 아니라고요. 자, 여러 가지로 아무리 뭐 학교가 어떻고 선생님이 어떻고 얘기를 해도 결국 중요한 건 선생님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학교가 중요하고 부모님이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들의 이제 관건은 이런 걸 놓고 보면 우리들의 관건은 그거라는 거예요. 결국 아이들의 자기주도성, 능동성, 적극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동기부여 어떻게 해줘야 되나? 사실 그것이 관건인 거죠.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점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 때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에 사실은 우리들의 과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콜맨 보고서를 통해서 이 결과적 평등, 보상적 평등과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 결국 저는
결론에 이르는 거는 콜맨 보고서의 이율 배반적인 결론 가운데 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과제로서 짊어져야 할 그런 어떤 교육에 있어서 학습에 있어서 학생 지도에 있어서 어떤 그런 현실과 과제와 올바른 어떤 방향성 같은 것들을 갖다가 보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짧게나마 좀 압축적으로 가능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갖다가 좀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고 저하고는 오늘 요 강의만 딱 보고 내년에는 안 보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